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5일 목요일 아침 8시 22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제가 폭락이란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이거는 어젯밤에 이런 모습은 폭락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3.6% 빠졌고 빅스가 22% 상승했으면 폭락이라고 할 만하죠. 구경하기 힘든 드문 시세가 나타난 겁니다. 반면에 유럽 증시는 좀 빠지다 말았습니다. 좀 덜 빠졌습니다. 미국보다는요. 그냥 가벼운 하락 정도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 미국과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좀 맞추려는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가. 그러니까 유럽 증시가 오늘 오후 4시에 개장하는데 개장할 때쯤 아마도 좀 하락 출발을 많이 해서 미국 증시 폭락했던 이런 부분을 눈높이를 좀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상승장이다 아직까지는. 상승장 중에 지금 첫 번째 의미 있는 조정이 나타난 거고 바이든이 사퇴함에 따라서 단기 바닥을 만들었었다. 그리고 어젯밤에 단기 바닥을 테스트를 했는데 단기 바닥이 붕괴되면 하락 목표치가 많이 열리고 폭락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폭락을 했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폭락을 봤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대응하는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의 마인드를 약간 좀 어떤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 어젯밤에 다 어젯밤에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좀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다? 아직까지 지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해도 상승장이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죽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의미 있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어떤 이런 다양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야 이제 우리는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확인을 하지 않았죠. 지금 우리는 이런 확인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다? 아직은 강세장이다. 그리고 지금 강세장 중에 처음으로 강하게 빠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서 전반적인 전략은 뭐다? 눌림시 매수로 생각하는 게 맞다. 지금 이제 현재 모습을 보는 어떤 숲을 보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제 생각에 이제 여기서 단기적인 대응이라고 한다면 뭐 한 1, 2주일 혹은 뭐 한 1, 2주일 이 정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중기적인 대응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한두 달 혹은 세 달 이 정도를 중기적인 혹은 이제 그 이상은 이제 장기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제는 어젯밤에 이런 폭락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제 생각에는 단기 혹은 중기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대응이 약간 좀 달라져야 되는 그런 어떤 전략의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단기적 혹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은 이제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단기적이나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대응? 눌림시 매수 대응.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 그 조금 전에 숲을 봤잖아요. 전체 큰 그림을 봤잖아요. 아직까진 그래도 상승장 중 처음 빠진 거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그죠? 단기적이나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눌림시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안 좋게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지금 어떤 강한 추세적인 상승장이었는데 이번에 조정이 매우 깊었습니다. 지금 한파동으로 거의 쭉 빠지고 있는데 한파동으로 한 번에 빠진 게 세상의 60일선을 붕괴시키고 있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차트는 이따 자세히 볼 건데 이렇다는 이야기는 이 강력한 상승장에 맞지 않는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등장했다. 야, 그렇다면 앞으로 얘가 다시 반등을 하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좀 오른다라고 치더라도 얘가 올라가봐야 이런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추세적인 상승을 이렇게 이어나가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단기적이나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눌림시 매수 전략, 그죠? 눌림시 매수, 상승장에서 쓰는 전략,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등시 매도 전략.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 이렇게 봅니다. 단기적이나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야, 이거 언제 주식을 사지를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주식을 산다라고 해도
야, 이거 언제 주식을 팔아먹고 이제 언제 이제 하방 진입을 하지? 이런 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좀 복합적인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일단 주식을 오히려 매수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때라고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낙폭이 좀 굉장히 좀 강합니다. 어쨌든 상승장 중에 처음 빠진 건데, 상승장 중에 지금 처음으로 매우 강력하게 빠진 거기 때문에 뭐 이평선 간의 이격도라든가 뭐 이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하락 과잉 이런 신호들이 지금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어젯밤에 말씀드린 표현 그대로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한번 더 쿵 하고 대폭락이 나오면은 대응하기 쉬울 것 같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어쨌든 눌림시 매수 그런 걸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AI가 비싸다, AI가 쏠림이 심하다라는 재료를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젯밤에.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AI의 사실 지금 유일한 약점은 그거예요. 사실 대놓고 눈에 보이는 유일한 약점은 비싸다입니다. 비싸다. 너무 많이 올랐다가 AI의 약점이에요. AI가 지금 실적이 안 좋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물론 뭐 어젯밤 테슬라 실적은 안 좋았지만 구글 실적은 또 괜찮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직 대장인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의 실적은 8월 후반에나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아직까지는 AI는 실적들은 좋다, 돈은 잘 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 잘 버는 기업의 문제가 뭘까? 다만 이제 그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투기적인 측면에 의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게 문제인데,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폭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폭락을 해버리면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겁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AI 친구들의 오히려 매력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AI들이 좀 튀어오를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AI들의 주도주들의 가격적인 매력이 단기적, 중기적으로 다시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일단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쯤에서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야, AI가 싸졌다. 그럼 다시 AI로 쏠림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지수, 지금 이제 중소형주들이 AI가 비싸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최근에 많이 강했습니다. 그죠? 최근에 막 한 주 사이에 막 10% 가까이 러셀 지수가 오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계속 이게 지속되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지수나 중소형주들은 기대감만 있지 눈에 띄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고,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으로 오른 거지, AI처럼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고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뭐 저의 생각대로 AI가 다시 올라오고 그런다면은 러셀 지수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소외될 가능성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정석적인 대응은 러셀 지수를 눌림시 매수하고 AI는 사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지금 기술적인, 단기적인,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와 AI에만 지금 사실 폭락세가 특히 쏟아졌거든요. 러셀 지수는 이번에 거의 안 빠졌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매수를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좀 싸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투매가 나온 거를 지금 받아서 그 탄력으로 상승하는 걸 기대하는 그런 거라서, 사실 어쨌든 러셀 지수 이런 거는 어쨌든 뭐 계속해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가능성,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석적인 대응은 러셀 지수를 눌림시 매수 대응하는 게 맞는데, 상황이 AI 쪽이 폭락이 쏟아져 버렸으니 차라리 아마 AI를 지금 이렇게 폭락이 나온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오히려 제 생각에는 기대 수익률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셀 지수 쪽을 매수하는 것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확실히 조정의 폭이 지금 깊어졌고요. 조정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그죠? 어젯밤에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나 기대감이 흔들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대놓고 금리나 기대감이 흔들린 건 아닙니다. 금리나 기대감은 여러 가지 이슈들로 높아졌지만은 일단 움직임은 일단 조정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한동안 너무 낙관적이었죠. 그래서 어젯밤은 사실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의 호재들도 있었는데 그런 호재들보다는 악재에 반응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는 어떤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에도 그런 조정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조정의 폭이 깊어졌죠. 어쨌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상황에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 장기적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 장기적으로 안 좋게 보는 거지 당장 안 좋게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그런 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게 뭐 금융위기가 나서 폭락한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은행, 뭐 그 옛날에 SVB 이런 은행들이 망해갖고 대폭락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어떤 금융위기 뭐 그런 걸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미국 실물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미국 실물 경제가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침체로 간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 있고 무슨 회사가 망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금융위기가 온다라면 여기서 만약 계속해서 대폭락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주식시장이 좀 빠지는 건 AI가 비싸서 빠진 거지 막 심각한 금융위기가 있고 침체가 있어서 지금 주식시장에 빠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금융위기나 그런 걸 생각하기는 아직 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위기에 내 어떤 경제에 대놓고 위기 신호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더 상승할 시간은 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대선이 있잖아요. 그죠? 옐런이 지금 어떻게든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옐런이 굉장히 아주 공격적으로 그죠 어떤 재정 정책 같은 걸 펴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일단 미국 대선까지는 뭐 특별히 어떤 큰 위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기적인 측면 이렇게 뭐 몇 달 단위로도 제 생각에 일단 당분간은 좀 위기를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생각해 볼 게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있었던 이슈들을 좀 살펴봐야 될 건데, 미국 증시가 일단 대폭락을 한 데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죠. 테슬라하고 구글의 실적이 나왔는데 그 실적에도 불구하고 빠진 거 그죠? 하여튼 그 실적 핑계를 대고 빠지긴 한 겁니다. 뭐 물론 구글은 실적이 좋았습니다만은 하여튼 특히 구글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 급락을 한 거잖아요. 이런 모습은 뭐냐면은 그만큼 AI들이 비쌌다 이겁니다. 그만큼 빅테크 주식들이 비쌌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건 뭐다? 높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녹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엔간히 좋은 실적으로는 더 이상 주식이 좀 오르기 어려웠다. 뭐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당장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건 테슬라와 구글 관련해서 일단 시장이 빠진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좀 시간 순서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로존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PMI들이 있습니다. 유로존 PMI. 유로존 경제는 보시다시피 예상보다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유럽의 경제가 안 좋은 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유로존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유로와 약세, 달러와 강세를 상대적으로 유발시키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경제 지표들은 사실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은 그냥 패스할게요.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그래도 좀 비교적 좀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젯밤은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시간 순서대로 좀 더 보자면은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4.75에서 4.5로 인하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것은 뭐 일단은 사실 채권 시장에는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죠? 금리 인하했다.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채권에 좋은 거 아닙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죠? 어쨌든 뭐 금리 인하는 하여튼 금리 인하는 뭐 채권 시장엔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있었다. 2번 연속 인하를 한 게 됐고, 경제 하방 위협을 언급할 만큼 어쨌든 지금 이제 그 경기가 슬슬 둔화되고 있다라는 경계는 해야 됩니다. 그죠? 장기적으로는 경계해야 된다. 이런 제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여튼 캐나다가 금리 인하했습니다. 이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한 직후에는 단기물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요거 일단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재무부에서 바이백을 전액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물이 급락하는, 중장기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이백은 아시다시피 그죠? 이 재무부가, 미국 재무부가 장기 금리를, 시장 금리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시 채권을 사주는 그런 제도죠. 그죠?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발행했던 채권을 다시 시중에서 거두어 들이는 그런 조치로서 이 조치, 바이백을 하면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죠. 근데 웬일로 바이백을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한 겁니다. 중장기물이 급락했다라는 건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좀 영향을 좀 미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 가지 참 더 있습니다. 저기 캐나다가 금리 인하했을 그 시간대쯤에 전 뉴욕 연은 총재가 나와서 연준이 당장 7월 달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 페드와치의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뭐 특별히 변한 건 아닙니다만은 뭐 어차피 전 뉴욕 연은 총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특별히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2년물 금리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금리 인하로 경기 침체 방어가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주저하면 위험만 증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더들리의 발언도 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경계하자라는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 기사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있었던 이슈들을 쭉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채권 시장도 급락을 했고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달러도 강했고 원자재들도 박살났고 주식 시장도 빠졌습니다. 여기에 그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9개 자산들이 있는데 다 하락했습니다. 어젯밤은요. 그죠? 주식 시장 3대 지수, 양대 지수 떨어지고 러셀 지수도 떨어지고 그리고 채권 시장도 하락,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고요. 달러도 상승, 그러니까 유로화 떨어졌고 구리, 국제유가 뭐 다 안 좋았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하긴 했네요. 상승으로서 의미가 별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다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 금값은 오르긴 올랐는데 지금 또 재차 빠지고 있으니 뭐 안 좋게 보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한 원웨이 하락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근데 평상시에 원웨이 폭락장 그런 거와는 약간 거리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질적인 그런 측면들이 좀 느껴지는 게 있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AI가 비싸다, 나스닥이 비싸다란 그런 인식을 갖고 움직이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지긴 합니다. 러셀 지수가 장 초반까지도 안 빠지려고 엄청나게 버텼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원웨이 폭락이 나오니까 뭐 얘도 마지못해 빠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상황이 막 러셀 지수 이런 건 그래도 좀 버틸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좀 버텨야지. 중소형주들은 그래도 괜찮았잖아. 아직 힘이 있잖아. 그래서 좀 버틴다. 이런 느낌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형적인 대폭락장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보면요. 어젯밤에 약간 러셀 지수가 버티고 중소형주들이 버티는 모습들이 살짝 좀 느껴진 그런 날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대폭락장은 아니고 약간 좀 어쨌든 AI나 나스닥에 한해서 빅테크에 한해서 좀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좀 독특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얘네가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러셀 지수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지수 눌림지 매수가 정석이나 눌림지 매수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린 게 그래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런 모습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거의 전 종목 다 빠졌죠. 그죠?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을 차트를 좀 보면은 이래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하락의 목표치가 많이 열려있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하루 만에 빠질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S&P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신나게 빠지고 있고 그래서 나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며칠 전에 나스닥이 지금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거의 뭐 여기까지 열리게 된다라 말씀드렸고 61선 쉽게 깰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깼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 이격도나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정상적인 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락은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단기낙폭 과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락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60일선까지 이렇게 한 번에 이 보세요. 그죠? 중장기적인 추세적인 상승장 중에 오래간만에 의미 있게 빠졌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금 60일선까지 쉬지 않고 한파동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쯤 됐으면 솔직히 근데 이제 매수를 생각하는 게 좀 일단은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왜? 매수세가 안 나왔으니까요. 매수를 하고 싶으면 이 주변에서 일단 하락을 멈춰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어제 말씀 다 드린 거긴 한데 차가 앞으로 가고 있다가 뒤로 가고 싶다. 앞으로 가던 거 멈춰 세우고 기어를 바꿔야지요. 그죠? 예. 차가 정지해야 기어가 바뀌어집니다. 근데 차가 안 멈추면은 기어가 안 바뀌어지겠죠. 그죠? 지금 일단은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뒤로 가고 있다 다시 앞으로 가고 싶으면 일단 정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지도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눌림시 매수를 하면은 지금 눌림시 매수를 고민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눌림시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 그런 신호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전략적인 아이디어만 갖고 계시는 게 어떻겠냐 이겁니다. 오늘 밤에 추가로 또 폭락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밤에 추가로 또 폭락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더욱더 단기 혹은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더욱더 이 어떤 상승 가능성을 높일 겁니다. 러셀 지수는 보시다시피 이제 어젯밤에 마지못해 빠졌는데 좀 심각합니다. 제 생각엔 이것도 좀 좋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쌍고점, 단기 쌍고점 우려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사실 지금 러셀 지수는 이제 굉장히 무거운 어떤 저항권에 올라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승했던 급등 피로감도 좀 너무하고 그래서 사실 그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러셀 지수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일단 굉장히 유망해 보이는 자산이긴 한데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뒷받침이 좀 아직 안 돼 있는 기대감뿐인 자산이긴 하고 이 지금 나스닥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얘네는 어쨌든 그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오는 기업들이란 말이죠.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투매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다시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도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시 나스닥이 여기서 탄력적으로 2, 3%씩 올라가면 러셀 지수는 다시 소외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정석적으로 보면 러셀 지수를 매수하는 게 매우 정석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낙폭이 심하게 나스닥이 나온다면은 차라리 나스닥 매수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이제는 더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변동성 지수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죠? 변동성 지수 관련된 ETF 좀 모양을 좀 볼 건데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61선을 까마득하게 돌파한작하고 이제 121선을 터치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어쨌든 지금 한파동으로 사실상 거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건 한파동은 아니고 뭐 요렇게 N자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요렇게 일단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 단기적으로 얘가 어떤 막 의미 있는 바닥을 막 이렇게 막 추세적으로 확인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에 지금 빡 올라온 지금 요런 좀 모습이라 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런 걸 기대하는 게 일단은 좀 더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욱 더 강하게 이 빅스도 내려온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일단 아무튼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는 분명히 빅스가 강하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좀 안정세를 좀 기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선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60일선까지 안착하고 120일선을 터치하러 가고 있는데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얘가 내려올 때는 쌍바닥 만들면서 얘가 추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이 빅스를 지금 당장 매수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겁니다. 하여튼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이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이제 쭉쭉쭉쭉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막 고개를 숙이던 21선이라든가 61선 같은 이런 무거운 이평선들이 이제 슬슬 수평으로 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슬슬 이제 고개를 좀 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당장은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시 우상향으로 이렇게 어떤 추세적인 하락장, 그러니까 빅스가 추세적으로 살아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예시로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거죠. 이 지난 2020년 3월에 코로나 왔을 때 변동성 지수의 모습인데
이렇다고요. 단기적인 바닥 확인하고 나서 쌍바닥 확인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 어쨌든 이런 걸 기대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겁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보면 지금은 약간 이런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한동안 안정되는 이런 모습을 좀 거치고 여기서 안정되다가 쌍바닥 만들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시점. 어쨌든 얘가 이렇게 한 번에 튀어 오르면서 이평선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들이 쭉쭉쭉 아래로 이렇게 머리를 숙이다가 펴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것까지는 확인이 오래 걸릴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어떤 큰 위기나 그런 걸 이야기하기는 이릅니다. 아무튼 뭐 일단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어떤 그 주식의 가격적 메리트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일단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뭐 큰 위기나 뭐 이런 걸 생각하기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뭐 일단 주식시장 이야기는 좀 얼추한 것 같고요. 엔비디아 뭐 이런 것도 아마 좀 많이 엔비디아 이런 것도 좀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죠? 엔비디아 이런 것도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서 하락의 목표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뭐 다들 뭐 주식시장이 부진했다 이런 거고 참 반도체 지수도 당연히 어젯밤에 급락을 했겠죠. 그죠? 반도체 지수까지만 좀 보고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저점 이런 거 붕괴되면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하락의 목표치 거의 2까지 열릴 수 있다. 얘는 121선도 아마 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121선 깬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런 점에 좀 주의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같죠.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나고 있다고요. 한 파동으로 쭉 빠져버리니까 단기적으로는 단기낙폭 과대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가 메리트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야 상승장 중에 세상에 한 번에 121선까지 깨려고 하고 있네. 이게 말이 되냐? 야 추세적인 하락하겠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 단기 대응은 이렇고 장기적인 생각은 좀 달리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얘도 공통적인 겁니다. 하여튼 반도체가 지금 집중적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사실 어떤 지금 대놓고 엄청난 약세장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그죠 반도체만 좀 집중적으로 빠진다는 좀 그런 독특한 모습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어쨌든 아직까지 대장은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뭐 AI 이런 거로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 금리와 채권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채권 시장 어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젯밤에는 그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가 나와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당장 7월에 금리 내려야 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물 금리는 장중에 대폭락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라고 해도 페드와치에 있는 그 금리 인하 확률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고 하여튼 2년물 금리가 많이 떨어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10년물 금리는 어떻게 됐죠? 올랐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오른 이유는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바이백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핑계로 오른 겁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그 단기물과 장기물의 움직임이 아무튼 좀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간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채권 시장이 어젯밤에 하여튼 단기 금리도 그래요. 2년물 금리도 보시다시피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얘도 사실 2년물 금리가 이제 대놓고 이제 금리나 기대감으로 많이 수혜를 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2년물 금리가 가장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금리나 기대감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낙관론의 조정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 가지고 지금 얘도 이제 어젯밤에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얘도 조금 좀 튀어오를 그럴 가능성을 좀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강했던 낙관론 이게 약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 이런 거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요. 주식시장은 대폭락했잖아요. 나스닥 같은 걸 보시면 지금까지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채권시장은 지금까지 움직인 게 없다고요. 사실상 지금까지 이런 조정이 반영된 게 없다고요. 뭐 이렇게 빠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반영돼서 이렇게 빠진 걸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이. 근데 좀 전에 보셨다시피 채권시장은 그런 것도 없다고요. 트럼프 트레이딩 이런 것도 사실 제대로 반영됐다라고 하기는 제 생각에 이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움직인 거 이런 거 보세요.
근데 채권 시장은 지금까지 차분했다. 어젯밤에 이제 조금 움직인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트럼프 트레이딩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뭐 조금은 높아지긴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아시다시피 뭐 금리가 높아지고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뭐 이런저런 핑계로 뒤늦게 금리가 장기 금리가 좀 튀어오르는 것 같다 싶고요. 이렇게 어젯밤에 금리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려고 하는 거는 또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에 예정과엔 미국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은 물가지표에 관련된 우려 이런 것도 경계심도 어느 정도는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장 초반에 금리는 조금 캐나다 금리 인하라든가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 때문에 금리가 좀 떨어지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추세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10년물 선물 이렇게 쭉쭉쭉쭉 아래로 빠지고 있고 5일선 타면서 잘 떨어지고 있고 30년물 선물 이런 것도 쭉쭉쭉쭉 잘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물인 30년물이 가장 약합니다. 그러니까 30년물 금리가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쭉쭉쭉 잘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7월 19일 날 이미 베팅을 했다고요. 금리 떨어진다고, 금리 올라간다고 베팅을 해서 일단 수익을 깔고 진행 중입니다. 하여튼 여기를 지금 넘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잘하면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추세선 있죠. 이 추세선을 깰 가능성도 좀 살짝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는 홀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채권 시장에도 드디어 이제 어떤 조정의 그런 기운이 조금씩 유입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정이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그죠? 단기낙폭 과대 이런 걸 이야기할 만큼 조정이 심하긴 했는데 아직 조정이 끝난 건 아니니까 하여튼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장단기 금리가 엄청나게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박스권 상단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또 뚫고 올라갈 수도 있죠. 아직 장기 금리의 상승이 끝나지 않았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낙관론에 대한 조정이 진행 중인데 조정이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금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얘가 여기로 올라가면은 좀 시장이 좀 더 흔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저항이에요.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단기물 금리가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많이 떨어지면서 얘가 정상화가 됐었는데 이 구간에서부터는 이제는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베어 스티비도 진행이 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증시가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얘가 베어 스티비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러셀 지수가 좀 좋기가 어려울 겁니다. 얘가 베어 스티비 진행되면 차라리 더 AI나 이런 쪽으로 차라리 AI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더 돈이 몰릴 수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급속히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 확인했고 30년물 금리가 가장 좋게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쌍바닥 만들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추세선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추세선을 안착할 수 그런 추세선을 좀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죠? 요렇게 이거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요. 30년물 선물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봤고요. 달러도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이 경제가 안 좋다. 뭐 그런 핑계로 지금 이게 달러가 툭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 외환시장에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는 아시아권 통화들은 예외입니다. 중국 위안화 보시자면 어젯밤에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 그죠? 위안화 강세 나타난 겁니다. 떨어졌으니까 어젯밤 달러 강세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위안화 강세 나타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달러 인덱스 올라가면 얘 올라가는 게 맞죠. 논리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어젯밤 오히려 위안화 강세. 엔화도 강세. 어젯밤에 더 떨어졌습니다. 엔화 강세. 재미있게도 원달러 환율도 강세 나타났습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만 외환시장은 아시아 통화들의 움직임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시아 통화들의 움직임이 안정적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외환 당국들이 하도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본 외환 당국이 뭐 개입하는 거 그런 것들도 뭐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잘 아실 거고요. 거기다 대고 일본은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을 거라 치고 중국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시장이 뭐 너무 과열됐다 이러면서 인민은행에서 슬슬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영향으로 환율에도 좀 영향이 미치는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는 뭐 국민연금까지 동원해갖고 무리하게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로 인해서 일단 아시아권 통화들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래 뭐 박살이 났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독특한 현상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죠? 엔화 이제 좀 매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크게 봤을 때 N1 환율입니다. 매우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몇 달 정도 매집할 생각 가지고 눌림시 매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아시아권 통화들은 뭐 그런 모습인데 하여튼 뭐 계속 그렇게 막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예, 하여튼 뭐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아시아권 통화들은 안정적이다. 이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저기 중국과 관련해서 원자재와 관련해서 좀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원자재가 특히 요즘에 하여튼 중국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있긴 있는데 이 구리입니다. 구리 가격 어젯밤 투매에 나왔거든요. 물론 뭐 투매라고 하긴 좀 애매합니다. 제 생각에 이것도 아직 하락 끝난 게 아니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 증시와 구리 가격은 공통적으로 5월 20일쯤부터 고점을 만들고 이미 몇 달째 빠지고 있습니다. 몇 달째 빠지게 된 거는 뭐 지난번에 얘네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어떤 뭐 각종 또 그리고 뭐 각종 어떤 그 중국 경기 둔화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 중국 증시를 비롯한 구리 가격 이런 것들은 쭉쭉쭉쭉 그 한동안 좀 빠질 이유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보시다시피 세계 증시의 흐름과는 좀 다르죠. 세계 증시의 흐름의 표준이라고 한다면 나스닥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나스닥은 7월 10일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구리 가격이나 A50 지수 좀 잠깐 한번 볼까요? 중국 A50 지수. A50 지수가 그 중국 본토 상해종합 지수하고 뭐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A50 지수 같은 걸 이렇게 딱 보면은 그렇습니다. A50 지수 같은 걸 보시면은 움직임이 좀 달라요. 이 5월 달부터 빠졌잖아요. 그죠? 중국 증시, 중국 관련된 자산 구리 또 그리고 구리 5월 달 그죠? 나스닥은 7월 달까지 올랐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좀 다릅니다. 먼저 빠졌어요. 먼저 빠지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고 하여튼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최근에 중국 정부는 이제 삼중전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경제 성장 기대감을 좀 이끌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좀 주식이 올랐었는데 근데 삼중전에 뚜껑 열어보니까 별게 없었다고 하면서 지금 다시 빠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 한번 올랐던 타이밍에 하필이면은 미국 증시 반도체가 폭락을 하니까 세계 증시가 또 갑자기 같이 조정이 나오니까 여기서 중국 증시가 또 같이 한번 더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국가에서 개입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조금 반등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국가에서 개입을 하지 않는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대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매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대 음봉, 이런 장대 양봉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중국 관련된 자산들은 먼저 조정을 받았다. 중국은 1번 먼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각종 악재들은 사실 삼중전에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미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세계 증시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한 번 더 약간 투매가 유발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다면은 어떤 눌림시 매수 전략 그런 걸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얘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매수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 아무튼 전략은 눌림시 매수 여기서 더 빠지면은 야 매력적인 가격이 온다 라고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A50 지수인데 A50 지수 보시면은 지난번에 여기 올해 초에 만들어 놓은 저점 부근에 잘하면 다가갈 수도 있어요. 이쪽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중국 증시는 뭐 이쪽은 굉장히 이쪽은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가격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중국 증시는 어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도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저 말씀드렸죠. 장기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미국 증시가 좀 부진할 수 있어서 이런 건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만약에 이런 장기적인 위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금융위기, SVB 같이 뭐 이런 위기만 없다라고 한다면 중국 증시는 생각보다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뭐 최소 뭐 미국 대선 이때까지는 좀 괜찮을 가능성도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아이디어가 좀 들더라고요. 구리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건 아니다, 그죠? 한국 증시 개장했는데요. 약간 투매가 좀 쏟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오늘 장중에 뭐 계속해서 원웨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빠지고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는
제 생각엔 이런 거 어쨌든 한국 증시도 대응 전략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증시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눌림시 매수 그런 걸 생각하는 게 단기나 중기적인 관점에서 눌림시 매수 생각하는 게 일단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죠. 이 코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였다. 근데 중요한 자리가 붕괴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추세적으로 이제 부진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대충 이렇게 추세선 끄었는데 야, 봐라 붕괴되지 않았냐? 붕괴되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게 빠지는 꼬라지가 한 파동으로 한 번에 쭉 5일선 타고 그냥 한 파동으로 쭉 빠지는 이런 모습이고, 이 정도면 어떤 단기 낙폭과대 이런 걸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가격이라 가지고 하여튼 아직까지는 매수세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가격에선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계속 추세적으로 생각하는 걸 보다는 일단 여기 전저점을 제 생각에 주목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코스닥 요 정도까지 해서 일단 이런 박스권 대응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이 정도는 뭐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코스닥이 이미 좀 많이 중요한 추세선, 요렇게 올라오는 추세선 같은 게 이게 훼손이 돼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전고점까지 간다,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버텨준다라면 최소 뭐 이런 위쪽까지 라인은 충분히 매매 정도는 가능한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매수하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3거래일 동안 만들었던 지지력들을 다 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5일선들이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지금 내리꽂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죠? 당장 어쨌든 오늘 뭔가 매수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눌림시 매수, 지금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 그건 좋은데 오늘 뭔가를 매수하겠다, 그거는 좀 아닐 수가 있겠죠. 하여튼 오늘도 뭐 보이시다시피 금융주들은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뭐 지금 당장 주식 매수나 이런 거는 생각 안 하는 게 일단 뭐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변동성 지수도 아마 오늘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장중에 중국 증시가 10시 반에 개장하죠. 10시 반 개장하면 아마 중국 증시 빠지면서 같이 해도 조금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뭔가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